은퇴 후 상가 투자, 반드시 아셔야 할 생존 전략.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 자금을 쏟아부어 상가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멈추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동창이나 직장 동료 중에 은퇴 후 상가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노후를 망친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월세 받아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매달 나가는 이자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탄에 사시는 60대 지인분은 6년 전 4억을 대출받아 상가를 분양받으셨는데요. 한 달에 이자만 12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1년이 넘도록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사실 이런 일이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보셨겠지만 은퇴 후 상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에 관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가 시장에 무슨 일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대한민국 상가 시장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상가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대형 상가는 13.4%, 집합상가는 10.5%, 그리고 소규모 상가는 7.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가 10곳 중에 한 곳 이상은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평균치라는 겁니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죠.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2%에 달합니다. 4곳 중 한 곳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는 26.54%, 전라남도는 23.97%를 기록했습니다. 제 고향 친구 하나가 지난해 혁신도시 근처에 상가를 샀는데요. 그 상권의 공실률이 42%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거의 절반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왜 임대료를 내리지 못할까?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임대료를 좀 내려서라도 임차인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수요가 줄면 가격을 내리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가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2억 원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월세를 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수익률이 대략 4%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1년 가까이 공실이 지속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깎아서 300만 원의 임대를 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수입이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상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4%로 계산하면 현재 이 상가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약 9억 원입니다. 순식간에 3억이 증발하는 겁니다. 월세 100만 원을 낮췄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상가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함부로 낮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장 몇 달 공실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자산 가치가 수억 원씩 떨어지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실로 놔두면서도 임대료를 유지하려고 버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나가고 결국 견디지 못해 헐값에 팔거나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가 주인을 힘들게 하는 3가지 현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소유주들을 힘들게 하는 3가지 큰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입니다. 상가를 구매하실 때 자기 돈 100%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십니다. 그런데 은행은 담보로 무엇을 보겠습니까? 상가의 면적이나 위치, 층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그 임대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4%인데 상가 임대 수익률이 3%면 이자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임대 수익률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상가의 임대료가 곧
그 상가의 가치이고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 만기 때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 금리가 2.5%입니다. 상가 대출을 받으면 최소 4.5%는 넘어갑니다. 여기서 금리가 12%만 더 올라가도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죠. 그런데 임대 수익은 줄거나 아예 공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임대인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 인상 제한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공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대료를 30%나 낮춰서 임차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23년 뒤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변 시세가 30% 정도 확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 시세대로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입니다. 매년 최대 5% 이상은 못 올립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10년을 버티면 시세랑 한참 동떨어진 임대료를 10년 동안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상가를 팔려고 하면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이 전체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6%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이 산다는 겁니다.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배송이 오는데 왜 굳이 나가서 사겠습니까? 통계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1분기에 폐업 신청이 30초에 한 곳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30초마다 한 곳씩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공급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상가 공급을 크게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2기 신도시에 나오는 상가의 1인당 상가 면적이 1기 신도시 대비 2배 이상입니다. 지금 반으로 줄여도 모자랄 판에 2배로 늘었으니 공실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들어보셨죠?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차익을 남기셨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우후죽순 투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 동두천시의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 양주시는 68%가 넘습니다. 10개 중 7곳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당한 사람들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김 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작가의 대기업 다니던 분이죠. 여러분도 공감 많이 하셨을 겁니다. 드라마 속에서 김낙수 부장이 희망퇴직 후 상가 분양관에 갔다가 분양 담당자의 말에 넘어가서 퇴직금과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10억짜리 상가를 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억이 아니라 3억 가치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사기였던 거죠.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올해 초에 상담했던 60대 초반 대기업 은퇴자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꿈은 간단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2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친구 따라 우연히 수도권 신도시에 갔다가 1층 상가를 덜컥 분양받으셨습니다. 분양가는 8억, 본인 퇴직금 4억에 대출 4억을 받으셨습니다. 대출 금리 약 4.6%, 한 달 이자가 약 150만 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계산하셨습니다. 내가 250만 원 받아서 대출이자 150만 원 내고 100만 원 남네. 여기에 내 국민연금 150만 원 있으니까
한 달 생활비 250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겠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준공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사장님, 지금 여기 옆 건물도 다 비었어요. 월세 150만 원에도 안 들어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는 매달 15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빈 상가 관리비가 30만 원 나옵니다. 숨만 쉬어도 매달 180만 원씩 마이너스예요. 견디다 못해 렌트프리를 줬습니다. 6개월 동안 월세를 안 받을 테니 들어와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월세는 250만 원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왜냐고요? 대출금 회수당할까 봐서입니다. 6개월 공짜니까 실제로는 월세 200만 원도 안 되는 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 세입자가 1년 뒤 장사가 안 된다며 나갔습니다. 이분은 현재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택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의 상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입지의 상가는 3대가 먹고 산다. 우리 세대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건 완전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라인 쇼핑 시대가 됐고 소비 패턴이 바뀌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배달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됐죠. 이런 변화들이 모두 합쳐지면서 오프라인 상가의 가치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명동에서 40년 넘게 장사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예전엔 명동이라는 간판만 달면 장사가 됐는데 이제는 명동이어도 안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관광객들도 이제 면세점이나 온라인으로 쇼핑하지 굳이 명동 매장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지금 만약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률을 꼼꼼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분양 담당자가 말하는 예상 수익률 말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실이 1년간 지속되어도 내 연금으로 대출이자를 버틸 수 있는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당이 안 되면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목 임대료에 속지 마십시오. 네이버 부동산에 떠있는 호가 믿지 마시고요. 현장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께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여기 렌트 프리 줍니까? 준다면 몇 개월 줍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곳은 이미 죽은 상권입니다. 겉으로는 월세가 3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 심하면 100만 원 상권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렌트프리를 준다는 건 그만큼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방증입니다. 정상적인 상권이라면 렌트프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3번째는 출구 전략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가는 아파트와 다르게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1년, 2년 가도 팔기가 힘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고공실 시대에는 유동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넓은데 나오는 문은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급전이 필요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가를 빨리 처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못 팝니다. 급하게 팔려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놔야 하고 그나마도 사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5070세대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5070 시청자분들에게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여야 합니다. 수비요. 30대, 40대는 실패해도 재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노후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작년에 상가에 투자하셨다가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젊었을 때 30년 넘게 모은 돈을 1년 만에 날렸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나이도 아닌데. 그분 표정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정부도 최저 생계만 보장해 줄 뿐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섰고 자영업 폐업률이 10%를 넘어섰고 전국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상가에 은퇴 자금을 쏟아붓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정말 꼭 상가 투자를 하셔야겠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출은 최대한 적게 받으세요. 가능하면 현금 비중을 70% 이상 가져가세요. 대출이 많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집니다. 둘째, 이미 상권이 완전히 형성된 곳만 보세요. 신도시나 혁신도시 같은 곳은 피하세요. 지금까지 최소 10년 이상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곳, 공실이 거의 없는 곳만 고려하세요. 셋째, 직접 발로 뛰세요. 최소 3개월 이상 그 상권을 관찰하세요. 평일 주말, 낮과 밤, 계절별로 유동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주변 상가들의 영업 상황을 체크하세요. 분양 담당자나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마세요. 넷째,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세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부동산 컨설턴트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몇억 날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로 인해 노후를 망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날리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장 수익률은 잉크가 마르면 사라지지만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는 여러분의 통장에 영원히 남습니다. 이 한 문장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투자는 전문가들도 망하는 시장입니다. 프로도 힘든 시장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한 투자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채, 예금, 배당주, 연금보험 등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연 3%를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연 10%를 노리다가 원금까지 잃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상가 투자 고민하시는 친구분들, 교회 성당 절 지인분들이 계시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혹시 지금 이미 상가 투자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당 상권의 최근 3년간 공실률이 10%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는다면 위험합니다. 주변 상가 중 렌트프리를 주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있다면 그 상권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이 예상 월세의 70%를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넘는다면 수익성이 너무 낮습니다. 만약 1년간 공실이 지속되어도 생활이 가능한지 계산해 보세요. 불가능하다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인지 확인하세요. 감소 추세라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5년 내에 대형 쇼핑몰이나 경쟁 상가가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공실 위험이 큽니다. 분양 담당자나 중개인이 보장 수익률을 언급하는지 주의하세요.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데 보장한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 외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구두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투자하신 분들을 위한 조언. 이미 상가에 투자하셔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료 인하를 고려하세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두렵더라도 장기 공실보다는 낫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습니다. 둘째, 용도 변경을 생각해 보세요.
기존 업종이 안 되면 다른 업종을 유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무인 매장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셋째, 손실을 인정하고 매각을 고려하세요. 버티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팔면 3억 손해지만 나중에 팔면 5억 손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빠른 결단이 더 큰 손실을 막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경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투자처는 그렇다면 상가 대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국공채나 회사채입니다. 요즘 금리가 괜찮습니다. 연 45% 정도 나오는 안전한 채권들이 많습니다. 원금 보장에 이자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주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대기업 우량주 중에 배당 수익률 45%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가 변동은 있지만 장기 보유하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월지급식 연금보험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로 쓰기 좋습니다.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 한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예금이나 적금입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다섯째, 리츠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사지 마시고 리츠로 간접 투자하세요. 전문가들이 관리해주고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도 좋아서 필요하면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기본 원칙. 은퇴 후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큰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째,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10% 수익을 노리다가 원금 잃는 것보다 3%를 안전하게 받는 게 낫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예금, 채권, 주식, 연금보험 등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하나가 망해도 다른 게 받쳐줍니다. 셋째,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바로 쓸 수 있는 예금으로 갖고 계세요. 넷째, 무리한 대출은 금물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대출을 최소화하세요. 이자 부담이 여러분의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다섯째, 욕심을 버리세요. 큰 수익을 노리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안전하게 받는 게 최고입니다. 상가 투자, 이런 분에게만 권합니다. 그래도 상가 투자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분. 둘째,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계획이 있는 분. 셋째, 공실이 2년 지속되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분. 넷째, 상권 분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분. 다섯째, 자녀들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투자하는 분. 이 5가지를 모두 만족하신다면 상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마무리하며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공격적으로 달려왔지만 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신문에 나지만 실패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가족들만 압니다. 언론에 나오는 성공 사례 하나 뒤에는 수백 수천 명의 실패 사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분양 담당자의 달콤한 말, 친구의 성공 사례, 유튜브의 투자 권유에 흔들리지 마세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장 수익률은 잉크가 마르면 사라지지만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는 여러분의 통장에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